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미국 연준에서는 진짜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테슬라는 상승할 수 있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포드가 2만 불 손해볼 때 테슬라는 1만 불 이익을 봤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큰 은행이죠. 도이치방크의 CDS 프리미엄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에 도이치방크의 주가가 10% 가까이 급락을 보여주면서 오늘 미국 증시 장 초반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크다고 평가되면요,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채무자가 믿을만 하다면 CDS 프리미엄은 낮아지는데요. 도이치방크의 부도 위험,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이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 것입니다. 3월 초만 하더라도 자, 이게 100bp를 넘지 않았었는데 이게 220bp로 올라섰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 CDS 프리미엄을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CDS 프리미엄 가격이 올라다라는 것은 도이치방크의 채무 불이행 위험, 그러니까 부도 위험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일 이 오름폭이요, 하루 오름폭 치고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다만 오후장 들어서 도이치방크 위기론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장을 뜻하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과 ECB 라가르드 총재는 도이치방크는 재정적으로 매우 건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정감을 심어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으로 반등하는 미국장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연은 총재는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좀 했어요. 자, 금리가 5.5에서 5.75%까지는 올라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SVB 파산,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대해서는 최근의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연준과 미국 정부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는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유가도 오늘 하락세를 보여주었어요. 계속해서 나스닥 성장주 기술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은행 쪽에서 리스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파이낸스 쪽은 좋지 않았고요. 그동안 주도주의 역할을 해왔던 반도체는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들이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 역시 나스닥 성장주들의 모습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가 5.71% 올랐고요. 메타도 5% 이상, 엔비디아도 4% 이상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나스닥 위주의 상승이 펼쳐졌던 한 주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그 모습을 잘 알 수 있는데요. 다우 지수가 지금 좀 아래에 위치해 있다면 나스닥은 지금 상단에 위치해 있고 이 추세선 위를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기로에 서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나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국채금리 하락이 나스닥의 반등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최종 금리 수준을 보더라도 나스닥이 좀 더 우세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상황이에요. 자, 다음 FOMC는 5월 3일에 있습니다. 아직 좀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날 베이비 스텝을 확률이 32%로 어제까지 나왔었는데 이 확률이 이제는 5.7%로 오늘 툭 떨어졌어요. 연준은 최종 금리 수준으로 5.1%,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요, 5월 달에 금리 동결할 확률은 94%까지 이제 점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도이체뱅크 사태가 더욱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반기 7월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시장은 지금 점쳐지고 있어요. 글로벌 증시 상황을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치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단에 위치하고 많은 추세 라인을 깨고 지금 내려앉은 모습이지만 나스닥 지수는 저항대를 뚫어내고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시작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스닥 강세에는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를 그 원인으로 들 수 있겠는데요.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한 반도체 지수가 좋기 때문에 나스닥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역시 이제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반도체와 나스닥 지수의 강세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반도체가 가장 큰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대만 지수 역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주 전까지만 해도 가장 크게 상승을 했던 독일과 유로스탁 같은 경우는 최근 이렇게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흥국을 대표하는 상해 주가 역시 다우존스 지수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뭐 최근 우리나라에도 미세먼지 뭐 황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중국의 공장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는 듯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에 들어간다면 다우존스보다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테슬라 역시 나스닥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N자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190불대의 지지라인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릴 수 있는데 하락 추세선 상단에서 잘 어떻게든 190불대를 지켜내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곧 있으면 51선과 120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를 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는 테슬라의 주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4월 2일 자, 인도량 발표를 전후로 해서 주가가 이제 더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을지는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인도량과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최근 기관들의 컨센서스를 보면 4월 2일에 발표될 1분기 인도량이 꽤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올해 2023년의 예상 EPS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한 4불 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감소하다가 현재는 플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테슬라 차량 가격 인하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판매량 호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상 EPS 감소치가 플랫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내년 포워드 EPS 전망을 보더라도 5.61불까지 지금 보여주면서 최근에도 이렇게 플랫한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슬라가 차량 판매 볼륨을 올림으로써 이게 플랫한 수준에서 이제 올라가는 수준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흰색 선은 테슬라의 주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가의 움직임은 실적을 선행을 하게 됩니다. 테슬라의 실적 전망치는 2022년 한 중반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주가는 실제로 2021년 말, 2022년 초반부터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한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게는 반년에서 많게는 1년 정도 주가가 실적을 선행해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2023년 초반에 이러한 반등은요. 아마 2024년 초반에 그런 실적의 움직임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24년 그러니까 내년 초반이 되면은 이제 사이버 트럭이 나오고 기간 멕시코도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매크로만 좀 받쳐준다면요. 테슬라도 주가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몇 가지 테슬라 뉴스를 전달해 드리자면요. 현대자동차에서 테슬라를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한 미국인 트위터 분께서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이 트위터 분은 테슬라를 5대나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대를 지인께, 그러니까 지인이 현대차 직원인 것 같습니다. 이 직원에게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2022년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FSD 모델을 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려준 차주분께서요, 계속해서 자신의 빌려준 차가 문이 열려 있다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알람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테슬라 라이브캠이죠. 라이브캠을 통해서 빌려준 차 주변을 이렇게 카메라로 확인을 해봤어요. 자, 뒷부분도 확인이 되고 오른쪽, 왼쪽, 앞쪽도 다 확인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현대차 로고가 있습니다. 무슨 연구실 같은데요. 현대차는 최근 미국 시장에 이제 아이오닉 6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아이오닉 6의 경쟁 모델이 바로 테슬라 모델 3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3를 벤치마킹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가져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6는 더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테슬라와 경쟁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바로 OTA를 통한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래전에 차를 샀더라도 계속해서 신차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기능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 현대차라든지 다른 경쟁자는 이러한 기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우위에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쟁자 대비 최소 4년에서 5년은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유럽의 공식 계정을 따르면요. 획기적인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테슬라 차량은 USS 그러니까 울트라소닉 센서가 없어요. 이 초음파 센서가 없어가지고 차량과 차량 간의 거리라든지 차량과 물체와의 거리를 판단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테슬라의 아큐펀시 네트워크라고 하죠.
즉 이 카메라만으로 테슬라 차량과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FSD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 테슬라 비전 파크 어시스트 기능으로 출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0cm라고 나와 있죠. 차량과 옆 차량 간의 뭐 거리라든지 앞쪽의 전방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 측정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360도 서라운드 뷰도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요, 주변과 주변의 사물과의 거리와 이렇게 다 측정이 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센서가 아니라요, 카메라만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뛰어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8인치 정도 띄어져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거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뛰어난 기술 때문인지, 그리고 OTA에 따른 계속해서 신차와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지 테슬라는 글로벌 고객들로부터 계속해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 은행이죠. UBS에서 자체적으로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EV 소비자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테슬라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220불의 목표가와 함께 바이 등급을 제시를 했어요. 미국, 유럽, 중국 할 것 없이 10,0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46%가요, 배터리 EV를 구매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죠. 하지만 이것도 작년보다는 한 3%포인트 낮은 수치라고 해요. 어쨌든 한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는 EV를 구매하겠다, 배터리 EV를 구매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 46%의 42%, 그러니까 구매하고 싶은 고객들의 거의 절반 가까운 한 42%의 고객들이 테슬라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41%에서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의 글로벌 시장에 지금 배터리 EV 점유율이 20%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41%라는 숫자. 역시 테슬라는 여전히 EV 시장의 리더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개별 자동차에 관련된 설문조사에서요, 사이버 트럭이 가장 선호가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특히 미국 소비자들의 사이버 트럭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전기차를 사면 어떤 차를 사고 싶나? 어떤 차에 관심 있나? 라고 물어봤는데 100명 중에 12명, 그러니까 12%나 되는 사람들이 사이버 트럭을 선호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 트럭은 2024년부터 많이 판매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UBS에 따르면 사이버 트럭 판매에 따라 한 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5조 원 넘는 돈이 순수익으로 테슬라에 추가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작년 순수익이 우리 돈 25조 원이 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한 5조 원 정도가 추가된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금액의 수익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포드는 올해 EV 부분에서 3조 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으로 돈을 벌더라도 전기차 판매를 통해서 다 까먹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포드는요, 전기차 부문에서 21년부터 23년까지, 그러니까 총 3년 동안 6빌리언 정도 누적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돈 거의 8조 원 가까운 누적 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26년 말까지 200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8%의 세전 마진율을 달성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테슬라랑 비교를 해보면 정말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포드는 전기차 부문에서 3년 동안 6빌리언의 누적 손실을 만들었다면, 테슬라는요, 최근 3년 동안 2020년부터 22년까지 총 21빌리언의 누적 순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 30조 원 가까운 수익을 달성한 거예요. 자, 이런 포드랑 엄청나게 큰 경쟁력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를 한 대당 순수익으로 계산을 해보면 테슬라는 한 대당 1만 불을 벌 때요, 포드는 한 대당 2만 불의 손해를 봤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다시 한번 테슬라의 경쟁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주 주요 경제 이슈로는 PC 지수 발표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PC 지수 발표가 있겠는데, 또 하나의 물가 지수이자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물가 지수죠. 연준의 PC 지수 목표치는 한 3.3% 그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한 5%대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CPI 지수도 낮게 나오고 있고요. 미국 집값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PC 지수가 좀 더
전월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어쨌든 테슬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4월 2일에 있을,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에 있을 테슬라 인도량 발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발표를 전후로 해서 테슬라 주가가 크게 요동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뭐 테슬라도 테슬라지만 역시 글로벌 경제 매크로 상황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는 경기 민감주의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좋을수록 차가 많이 팔리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스닥 성장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인하가 되면 그 주가의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또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의 이 파란색 선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미국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이고요. 이 계단식의 주황색 차트는 실제 미국 연준의 금리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거의 겹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진짜 실제 금리가 최종 금리 수준, 시장이 예상하는 최종 금리 수준까지 다 다다랐다는 겁니다. 자, 산 정상에 이제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산 정상에 도착하면 이제 쉬었다가 내려갈 일만 남은 것이죠. 그럼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할까요? 솔직히 꼭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도부터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보면요. 주가가 내려가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았어요. 2000년 5월 16일에요. 미국 연준의 최종 기준금리는 6.5%에 달했고 그 이후 3년 동안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 기준금리가 1%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동기간에요. S&P 500은 그러나 33% 하락을 했고 가장 크게 빠질 때는 뭐 절반 가까운 48.82%까지도 빠졌었습니다. 자, 2006년에도 5%대 초반까지 기준금리가 올랐다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네요. 그 이후 거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금리까지 수렴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주가는 이렇게까지 빠졌어요. 2018년에서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금리가 하락을 했지만 주가는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는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건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시인을 하는 것이고요. 경기가 안 좋다는 건 기업들의 수익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기업 수익이 떨어지면 역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하락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최근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또 모르죠. 이번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일지. 이렇게 금리가 인하되면 인하될수록 오르는 주식도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러한 주식이요, 이 밑에 위치해 있는 다우존스 관련 지수보다는 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나스닥 관련 주식들이 이런 금리 인하 시기에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더 괜찮다라는 것이죠. 테슬라 역시 나스닥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역시 펀더멘탈이 되겠어요. 4월 2일 인도량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42만 대를 넘길 것인가 못 넘길 것인가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지해서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에 너무 괴로움을 겪고 계신다면요, 아트라운TV 유료 멤버십의 매매급소 알람 서비스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의 인도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미국과 유럽의 금융권 위기가 전 글로벌적으로 확산이 돼서 경기 침체가 온다든지, 자, 그렇게 되면 빨리 끊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매도급소 알람을 드릴 거고요. 아니다, 계속해서 반등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라고 하면 매수급소 알람을 드리면서 장기 투자 마인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입은 매 핸드폰 영상마다 가입 버튼 있으니까요. 가입 버튼 누르시고 멤버십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좋은 토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